르누아르라고 하면 행복의 화가라고 정의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감값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하고요. 류마티스가 진행이 되면서 붓과 손을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렸었다고 해요. 마네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예술계의 기준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했었다. 인상주의 전시에서는 단 한 번도 작품을 전시한 적이 없습니다. 마네와 모리조의 사랑 이야기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마네는 이미 결혼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보실 작가는 모네와 단짝 친구이기도 했었던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라고 하면 행복의 화가라고 정의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일상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겼던 그런 화가이기도 합니다. 르누아르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시면 르누아르는 리모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총 7남매에서 6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발견을 하고 밥벌이를 시켜주기 위해서 13살 때부터 리모주에 있는 이런 도자기 공방에서 그림 그리는 일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중간에 중퇴를 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계속해서 모사를 하면서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작품 세상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모네와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호에 시달렸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했던 이제 화가 중에 바지으라는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작업과 한동안 거기서 살면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르누아르가 썼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매일 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늘 행복하다. 모네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림 동료이고 우리는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고요. 물감이 떨어져서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지가 유일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을 정도로 물감값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하고요. 르누아르 역시나 낙선전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낙선전에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 때문에 르누아르의 작품 자체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인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 인상주의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지만 역시나 비평가들의 수많은 비난을 받았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풍경, 야외의 소풍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편지를 읽고 있는 여인이라든지 가족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꾸밈없이 하지만 풍경 자체가 너무나도 보는 사람조차도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득 채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르누아르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려진 물랑 드 라 갤레트의 무도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그림 앞에 서면 보는 사람들 역시나 마치 이 소풍을 와 있는 일요일 오후에 정말 편안한 이 사람들이 일상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역시나 모델을 이제 고용할 비용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화면에 있는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은 자신의 친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는 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바로 르누아르의 이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재밌는 점은 이 일요일 오후에 보통 이 무도회는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스등이 켜지고 그런 아름다운 무도회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면서 나무 사이로 이 햇빛이 투과가 돼서 이 분홍 색깔 예쁜 동그라미 빛들이 가득 사람들 윗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비평가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자줏빛 이 괴물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었다고 하는데요.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조금만 더 뜯어보시면 하나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드라마의 각각의 에피소드들의 주인공들을 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 밑에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다양한 수다를 떨고 있는 인물들, 왼쪽 하단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녀의 모습. 근데 이 모녀의 모습도 이 구성 자체가 그림 중앙에 다 가득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장면 옆으로
더 이 장면들이 이어질 것 같은 인물이 잘린 듯한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 하지만 그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다른 남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재밌는 장면들이 가득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르누아르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무도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오르세 미술관 안에서 시골 무도회와 도시 무도회의 커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두 커플이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시 무도회를 보시면 굉장히 세련된 복식을 한 여성과 남성이 되게 고급 무도회 실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시골 무도회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빨간 장갑과 땡땡이 같은 꽃무늬 이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함께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은 생활고에 계속해서 시달렸지만 본인의 힘든 이 우울이라든지 생활고를 표현하지 않았었는데요. 르누아르를 굳건히 지지해줬던 몇몇의 후원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고요. 바지유의 아틀리에라는 그림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잘 보시면 오른쪽 위쪽 편에 르누아르 작품이 하나 걸려 있고요. 이것이 바로 모네와 르누아르가 함께 생활까지 했었던 그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지유는 안타깝게도 보불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의 안타까운 이제 마음들을 이 작가들이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살아생전에 이 바지유의 아틀리에에서 이 다양한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왼쪽 편 창문 앞에 이제 캔버스를 앞에 두고 가장 앞쪽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네고요. 그리고 그 뒤쪽 편으로 이제 모네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제 계단 밑에 이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르누아르 그 자신의 모습입니다. 르누아르가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유 보트라는 작가가 후원자이자 인상파 화가이기도 했었죠. 이 카유 보트가 어떻게 보면 바지유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역할을 맡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유 보트가 수집을 했었던 인상파 화가들의 60점 정도를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프랑스 정부가 썩 달가워하지는 않고요. 고심을 하다가 그 중에 40점 정도만 이제 받아들이고 전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20점을 기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전시를 도왔었던 작가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르누아르도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작품이 드가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손들에게 더욱더 풍요로운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드가의 그림을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드가가 굉장히 화가 나서 결국 절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이제 르누아르를 마지막까지 후원해줬던 후원가가 쥐랑 리엘이라는 이제 후원가에 의해서 다양한 개인전을 열게 되고, 그 개인전들의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서 이제 르누아르를 성공한 작가의 반열에 올려주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르누아르가 주목했던 작품의 주제는요, 앵그르 화풍의 신고전주의 화풍의 누드화들이었는데요. 다시금 이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면서 이전의 비너스들의 누드처럼 이제 여인들이 이 누드로 누워있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여성의 몸을 그리는데 심취하기도 했었고요. 류마티스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이 손을 붕대에다 감고 붓과 손을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렸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움직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기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림만 계속해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죽기 몇 시간 전에도 이제 하인에게 부탁해서 그림과 캔버스와 붓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것을 들고 이걸 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라는 이야기를 남긴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생 그림을 그렸었고 이 아름다운 그림을 저희에게 남겨주었던 이 화가 르누아르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수많은 작업들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화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르누아르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던 마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상파 방에 처음 들어가시면 모네 맞은편에 땅 하고 보실 수 있는 이 풀바디의 점심의 주인공이자 저희 0층에서 보셨던 이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그렸던 작가이기도 하죠. 마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골치 아픈 학생이었습니다. 법조계로 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해군에 입학하겠다라고 하면서 해군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술학교와 토마스 쿠티르라는 화가의 아틀리에에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네는 집안 안에서는 사고뭉치였지만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아티스트였습니다. 마네는 그야말로 인기쟁이였어요. 그래서 마네가 가는 지역에는 화가들, 비평가들, 시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서 그 장소를 굉장히 활기차게 만들었었다고 하는데요. 마네는 이제 올랭피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 그린 작품이 살롱전에 당선이 되고 입상을 하고 그 이후부터 51년의 생애 동안 총 23년간 살롱전에 20번 도전을 하게 되고요. 6번 낙선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가 만들었던 이 낙선전에서 출품되었던 작품이 바로 풀바디의 점심이었고요. 이 작품 역시나 미술계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평을 쏟아냈고요. 이 작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로 온갖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티치아노의 정원의 음악회라는 작품의 구도와 그 모습 자체를 거의 그대로 따와서 그린 작품인데요.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티치아노의 작품은 이 모나리자 벽 뒤쪽 편에 걸려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네의 그림과 같이 여성 2명, 그리고 남성 2명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남성 2명은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여성 2명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자체가 전혀 문제될 건 없었던 이유는 이 여성들이 인간이 아니어서였기 때문인데요. 이 요정이었던 이 여인들이 이 남성들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 공간에서 함께 나와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면, 마네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여인이 인간임을 묘사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티치아노의 작품처럼 2 남성은 옷을 입고 있고 그 장면을 너무나도 당연하게끔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앞쪽 편에 이 벗은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본연의 모습 자체가 누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앞쪽에 소풍을 나와서 옷을 벗은 듯한 옷가지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흘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 자체는 마치 올랭피아와 같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시선 자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더욱더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마네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예술계의 기준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구도, 그리고 이 여인의 그런 모습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 원근법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일 앞쪽에 있는 여인의 모습과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나무의 크기를 보시면 나무보다 여인의 이 몸집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배경에 있는 지금 강가에 있는 여인의 모습조차 그 옆에 함께 놓여져 있는 배보다 훨씬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근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이 시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평평한 이런 색채의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원근법의 표현이라든지 주제 자체가 다양한 이 미술계의 이런 비평가들과 그리고 대중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렬한 작품이 바로 이 풀바디의 점심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마네는 끊임없이 카페에 있는 장면이라든지 투어를 하는 이런 도시의 풍경이라든지 혹은 일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나폴레옹 3세에 반해서 그를 조롱하는 듯한, 비난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이런 귀족들의 이 문화생활이었던 경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의 이런 일상과 현실의 모습을 마네만의 스타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네는 재미있게도 인상파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인상주의 전시에서는
단 한 번도 작품을 전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과 수많은 교류를 이어나갔었는데요. 특히나 모네는 마네를 존경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고요. 드가 역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마네 덕분에 그림이 완전하게 변하는 그 과정을 겪었었고요. 드가와의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또 하나는 드가가 이 마네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마네의 초상화를 그려줬다고 하는데 이제 마네의 그 모습과 마네의 아내의 모습을 함께 표현한 작품을 선물로 줬었는데요. 어느 날 마네의 집에 가봤더니 그 그림이 찢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또 드가가 이제 마네에게 굉장한 실망을 해서 마네의 그림을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네와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인상파 화가 이 집단 안에서 몇 안 되는 여성 화가였던 베르트 모리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리쪼 역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테지만 마네의 제자였던 인물이고요. 이제 마네의 그림을 이제 루브르에서 모사를 하는 도중에 만나서 마네와 급격히 친해지면서 마네의 그림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마네의 하나의 뮤즈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마네와 모리쪼의 사랑 이야기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져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네가 그렸던 모리쪼의 작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 발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자체를 직접 바라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점은 관객이 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속에 있는 이 캐릭터들,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리쪼의 모습이 이 드레스를 입고 부채를 들고 앉아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작품 자체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마네와 모리쪼의 이런 사랑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남아있지만 사실 마네는 이미 결혼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네는 본인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여인과 아버지 몰래 동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보다 훨씬 더 하층민의 여인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됐었다고 해요. 근데 그 동거 중에 아들까지 가지게 되면서 그것 자체가 이제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 나다 보니 동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마네와 그 여인 사이에 낳았던 아이는 마네의 아들로서 호적에 들어가지는 못했었고요. 그의 이제 나중에 후에 아내가 되는 이 여인의 막내 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마네가 대부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마네가 결국 동거만을 계속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모리쪼는 결국 마네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동생 사이에서 줄리 마네라는 아름다운 딸을 가지게 돼서 이 딸을 이제 모델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 후에도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르누아르의 이 줄리의 모습을 그린 작품도 오르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타깝게도 모리쪼와 마네의 동생이었던 외젠 마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망을 하게 돼서 이 줄리의 그 대부의 역할을 르누아르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비난을 받던 마네는 스스로도 많은 불안을 겪었었지만 마네는 이제 드가 인상파 화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비평가 에밀 졸라 혹은 악의 꽃을 썼던 보들레르와 같은 시인들과도 굉장히 친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보들레르와 너무나도 절친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만나서 함께 산책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보들레르와 이야기를 했었던 가장 마네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든 이 그림의 주제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이 현재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현실과 현재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만들었던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매독과 류마티스로 인해서 51세의 나이로 이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매독이 진행되면서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트로카데로 광장 옆에 있는 빠시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에펠탑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바로 근처에 이 빠시 묘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 마네 묘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